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양성평등 담당관에서 근무하는 이정미 농사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 일생활균형 인사제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요즘 일생활균형이라고 많이 화두가 되었죠. 예전에는 일이 중심이었다면 요즘 MZ세대들 일생활균형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생활균형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이런 일생활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제도들을 구비하고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 제 소개 먼저 잠깐 드릴게요. 저는 노무법인에서 이제 근무를 하던 노무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을 거쳐서 현재는 서울시 양성평등 담당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생활균형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생활균형에 대한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이 어떠한지, 모부성보호제도, 그리고 일생활균형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생활균형 문화조성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생활균형을 잘 하고 있는 회사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기타로는 일생활균형에 관련된 제도들을 이행했을 때 어떠한 지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일생활균형 왜 중요할까요? 자, 좀 지루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재밌게 시작하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과 이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선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봉 8천인데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봉은 5천인데 6시 되면 칼퇴근하고 주말 출근 안 한다. 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주말에 본부장님과 함께 매주 등산을 간다. 건강해지겠죠. 두 번째, 주말에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또는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다만 본부장님과 함께 등산을 가게 된다면 고속 승진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한다면 평균 속도로 혹은 평균 속도보다 조금 이하의 속도로 승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음 선택 보실게요. 자, 9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지옥철을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녹초가 돼서 출근을 한다. 두 번째, 10시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천천히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앉아서 편안하게 출근을 한다. 이거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1차 소고기, 2차 치킨, 3차 노래방까지 풀코스로 11시까지 놀다가 11시에 퇴근한다. 두 번째, 점심에 회식을 한다. 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선택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어떤 결과를 나는지 많이 좀 여쭤봤는데요. 대부분은 특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후자를 많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혹은 관리자분들도 후자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특히 마지막 질문, 저녁 회식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도 소고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많이 고민이 되는데 확실히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일 가정 양립이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후자로 선택의 가능성이 더 후자로 가게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네.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만큼 이제 인식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방금 선택하셨던 왼쪽에 대해서 선택하신 분들, 옛날에는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빨리 고속 승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일생활 균형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고, 네. 그렇지만 요즘 MZ세대들은 이런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통계 한번 보실까요? 일생활 균형에 대해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통계청에서 올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이 더 중요하다, 일이 우선이다 라는 대답이 약 10년 전에는 거의 60%,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30%로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훨씬 더 2배 이상 많았어요. 근데 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 21년 통계를 보시면 오히려 역전이 되었죠. 일보다도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은 아닌가요? 조금 더 많아졌죠. 네, 그만큼 일과 생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통계 보실까요? 자, 작년에 경총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요. 자, M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괜찮은 일자리란 과연 어떤 일자리인가? 1위, 예측 가능하시죠? 화면에 보이다시피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회사입니다.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일자리가 그 다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일자리, 즉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혜택이 좋은 회사보다도 오히려 일생활 균형이 더 잘 이루어지는 회사가 훨씬 더 가고 싶은 회사다라는 응답 결과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실 때 뭐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봉을 무한정 더 올려서 더 좋은 인재를 데려올 수만은 없잖아요. 정해진 연봉 수준이라면 이러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잘 확립함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생활 균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일생활 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 제도와 서울시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생활 균형 하면은 다들 생각하시는 게 뭔가요? 칼퇴입니다. 그죠? 6시 땡 하고 퇴근을 할 수 있는 직장에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회사다라는 인식이 가장 먼저 앞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해되는지 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법적으로 노동법상으로는 하루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일주 근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 5일자라고들 하죠. 그리고 연장근로는 연장근로 포함해서 일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쉴 때 쉬기 위해서는 휴일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휴일, 노동절, 그리고 대체 공휴일, 공휴일 등에 대해서 부여를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일하는 그 중간이라도 일을 하다가도 이제 좀 쉬고 해라라는 취지에서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하고 있죠. 연차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합의에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인 제도들 외에도 회사에서 약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법에서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휴가들을 주겠다. 뭐 예를 들면 장기 근속 휴가 또는 병가 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적 제도들을 잘 지켜서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죠. 뭐 물론 당연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그 주 40시간만 잘 지킨다고 해서 좋은 회사인가? 물론 좋은 회사이지만 더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연근무제는 좀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4가지를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뽑고 있더라고요.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그만큼 효과적이고 도입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2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차 출퇴근제입니다. 요즘에 시차 출퇴근제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대부분의 많은 회사가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으로 획일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제 출퇴근 시간을 조금씩 변경하는 겁니다. 자, 출근 시간을 1시간 당겨서 퇴근 시간도 1시간 당기거나 혹은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뭐 근로 시간을 8시 출근, 8시 반 출근, 9시 출근 중에서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파격적인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8시에서 10시 사이에 아무 때나 출근하면
출근한 때로부터 점심시간 포함해서 총 9시간 후에 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형으로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차 출퇴근제를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많이들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택근무제인데요. 코로나 때 우리 재택근무들 반강제적으로라도 많이들 활용을 하셨잖아요. 이런 재택근무제 많이들 활용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자, 재택근무제란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서 주거지, 집에서 업무 공간을 활용해서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서울시민의 재택근무 실태화 정책 과제라는 연구를 보면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측면에서 기존에는 성과를 관리할 때, 사업주 입장에서 성과를 관리할 때 시간 중심으로 많이 관리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 늦게까지 많이 오랫동안 야근하고 근무하고 주말에 출근하고 이러면 이 직원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이다. 일 잘하는 직원이다. 라는 인식을 암암리에 갖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성과를 중심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중심으로 오래 일하는 거를 선호하는 문화였던 거죠. 이러한 시간 중심 관리에서 성과 중심 관리로 전환해야지 이러한 재택근무제가 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중 소통 시간대를 설정해서 협업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보통 집중 근무 시간대를 많이 설정해서 예를 들자면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전화도 하지 말고 회의도 하지 말고 보고도 하지 말고 이렇게 집중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 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재택근무할 때는 반대로 집중 소통 시간대를 설정해서 아무 때나 막 연락해서 너 일 잘하고 있는지 막 감시하고 이러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한해서만 소통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집중해서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도 재택근무를 해봤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특히 관리자분들의 인식이 집에서 제대로 일을 할까? 노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가 올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바로 즉답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통을 할 때에는 집중 소통 시간대를 설정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무 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건데요.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터와 쉼터가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딱 끝났을 때에는 완전히 접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근무 시간이 종료됐는데도 막 7시, 8시, 9시에 카톡으로 혹은 메신저로, 이메일로, 전화로 이것 좀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계속 연락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근무가 어디까지 연장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근무 시간이 6시까지인 건지 밤 12시까지인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자들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주자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도적 측면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재택근무 인사 관련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들을 참고하셔서 회사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어떤 점들을 서로 주의해야 되고 최소한의 규칙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식 측면인데요. 중요하죠. 재택근무는 근무하는 것이다, 근무 중이다 라는 인식을 관리자와 동료들이 모두 다 같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근로자 본인도 근무 시간 내에는 내가 여유 있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든 회사에 지시가 있으면 따르고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보고를 하고 연결돼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기타 유연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원격근무제도, 그리고 또 법적으로 또 나열된 여러 가지 유형근무제들이 있는데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간주근무제, 재량근무제,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을 때 우리 사업주들에게 어떠한 지원이 되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라고 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최대 1년에 3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도입했을 경우에 이러한 정보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택근무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어요. 재택근무 도입 전후에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들도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제 유연하게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 법적으로 특히 임신, 출산, 양육,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법적 제도 들으시려니까 좀 지루하시죠? 그래서 퀴즈를 마련해 봤습니다. 네, 법적 제도를 안내할 때마다 저는 늘 느끼는 고민인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법 내용을 재미는 없지만 어떻게든 좀 재미있게 마련해 보고자 퀴즈를 마련했습니다. 자, 임신 중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OX. 정답은? 예전에는 X였지만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신기에 어떠한 법적 제도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 된다면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임신 중의 육아휴직은 여러 육아휴직의 횟수,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분할해서 신청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임신에서 초기 12주 이내 그리고 임신 후기인 36주 이후에는 최대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하겠다라고 신청하면 허용해줘야 됩니다. 물론 유급으로요. 그래서 물론 일을 6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되죠. 그래서 하루 7시간만 하시는 분이시면 1시간까지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임신 중에는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하루의 근무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임산부가 태아 검진을 위해서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쓰도록 우리 사업주들께서 장려해야 된다. OX.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X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법에서는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임산부 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를 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으로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 건강검진 횟수는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28주 이전까지는 4주마다 1회, 36주 이전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부터는 1주마다 1회 동안 받는 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임산부가 장애인이거나 35세 이상이거나 다태아 임신이거나 고위험 임신일 경우에는 더 많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게 있죠. 여성 임산부가 태아 검진 갈 때는 유급으로 다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배우자는요?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이제 태아 검진하러 병원에 가면은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산모만 혼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임신 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혼자 가게 되면 굉장히 좀 위축되고 좀 서글프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나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 아이의 태아 심장 소리를 같이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실제로 막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아빠인데도 아기 심장 소리 한번 못 들었다.
물론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영상 다운받아서 받을 수 있긴 한데 또 현장에서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커가는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임신, 출산, 육아는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함께 해야 되는 공동의 책임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시가 준비했습니다. 물론 민간 기업에까지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서울시랑 서울시 투자 출연 기간, 서울시 투자 출연 기간에 한해서 2024년부터 시행하는데요. 배우자도 이러한 태아 검진을 할 때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게 했습니다. 24년부터 서울시 투자 출연 기간에 한해서만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제도를 같이 도입을 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임신기에 또 보장되는 것,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임산부들에게는 시키면 안 됩니다. 탄력적 근로제도 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임산부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직종이 있어요. 그런 직종들을 유해 위험한 직종에서는 근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임산부에게는 쉬운 근로로 전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임신을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게 난임치료 휴가가 있죠. 우리 법에서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간 최대 3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루는 유급이고요. 그 이후에는 회사 사정에 따라, 회사 방침에 따라 유급이든 무급이든 선택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남성, 여성 모두 다 신청하실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임신 과정을 거쳐서 출산을 했어요. 이런 출산기에는 어떤 제도들이 보장되고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대부분 아시죠? 출산휴가. 출산 전후에 걸쳐서 90일의 휴가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자, 다태의 경우는 120일까지 보장이 되고요. 주의하실 거는 출산 이후에 45일이 보장돼야 돼요. 그래서 출산휴가를 너무 이르게 신청을 한다면 휴가 기간을 좀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휴가 시작 일수를. 네, 이러한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없어도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유산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해서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부분. 이 경우에도 출산 이후에 45일은 보장되어야겠죠. 그리고 안타깝게 출산에 이르지 못하고 유산을 한다거나 혹은 사산을 했을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준해서 임신 기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자, 또 퀴즈예요. 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배우자 출산휴가도 청구하지 않아도 부여해 줘야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법적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열흘까지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건은 배우자인 근로자가 직접 청구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가는 그 출산 이후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지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 모두 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은 업무가 너무 많거나 혹은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혹은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다 못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법적 제도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또 하나의 제도를 마련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와 그리고 서울시 투자 출연 기간에 한해서 일단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이거는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10일의 유급 휴가를 모두 부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청구하지 않았는데 언제 휴가를 부여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죠. 자, 절차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배우자 출산하기 전에 이러한 휴가들이 있다라고 미리 부서장이 안내를 하시고요. 그리고 청구를 했다면 그 청구한 일자에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출산한 지 막 2달이 다 돼가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부 10일을 모두 다 청구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부서장께서는 출산 60일이
이내에 이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만약에 당신 그 근로자가 이러한 휴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가를 등록해버리겠다라고 이제 권고를, 안내를 먼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휴가 잔여 일수, 그 출산일부터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역산해서 나머지 잔여 일수를 휴가를 등록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절차는 예시고요. 회사 사정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 출연 기금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많은 민간 기업에서도 이런 제도들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으로는 출산 휴가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를 사용했을 때 그럼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산 휴가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주셔야 되고요.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90일 모두 고용지원센터에서 월 2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0인 이하의 기업을 말하고 업종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다르다고 합니다. 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역시 10일 중에서 15일을 분에 한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산까지 마쳤어요.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육아와 돌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지,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육아기에 뭘 할 수 있죠? 아시죠?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이거나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은 사업주는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고요. 법적으로는 1년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은 기간을 회사에서 부여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2회까지 분할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신 중에 분할해서 사용한 횟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육아휴직을 마치면 휴직하기 전에 하던 업무와 그리고 휴직하기 전에 받던 보수 임금 수준을 맞춰서 그대로 동일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근속기간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되고요. 네. 하지만 이런 육아휴직 제도가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많이 사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서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서 많이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을 가장 꺼려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회사의 눈치, 동료의 눈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 제도를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만든 제도가 있는데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총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역시 서울시청과 서울시 투자출연에 한해서 일단은 올해부터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많은 민간 기업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을 보실까요? 첫 번째,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연 1회 이상 권고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육아휴직 대상자인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당신은 육아휴직 대상자이니 언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하거나, 혹은 인사부서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라고 권고를 하는 서면을 발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라. 연 1회 이상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해고나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배치, 평가, 승진, 고용 유지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규정으로 마련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라라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육아휴직 후에 복직했을 때 이러한 복직자들이 업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직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교육을 할까요? 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고드리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이제 공통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이거를 부서별로 뿌리면 이 현업 부서에서는 현업 부서의 인사 담당자가 그 복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 이상 회사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가고 회사 내에 시스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인사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올해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작년도 사업 실적은 어땠는지 등등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고 그리고 부서 내에서 선임이나 동료 등이 멘토링을 같이 한 달간 정도 시행을 하라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런 육아휴직을 했을 때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점인데요. 자, 우리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육아휴직을 하면은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 보장을 위해서 우리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죠. 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리고 육아휴직 시작하기 전날 고용보험을 180 이상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월 상한액 150만 원, 월 하한액 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 부모 육아휴직자라고 해서 부모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상한액을 조금 더 높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한액을 높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월 상한액 150만 원으로 일단은 당장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꺼리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라고 해서 서울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연속해서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신 경우에 6개월 이상 하면은 60만 원, 12개월 이상 하면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산상 한계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좀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올해 육아휴직 6개월 이상 하신 분이 있다면 좀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육아기에 또 보장되는 제도 중에 하나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오롯이 1년간 고용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중단되기 때문에 복귀에도 어렵고 복직에 두려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점이 있으니 일을 계속하면서 육아를 병행하자라는 취지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 줘야 되는데요. 그 단축의 범위는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단축하는 겁니다.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보장이 되고요. 법적으로.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혹은 남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 가산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사실상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또 마련한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권고제입니다. 자,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권고하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먼저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을 때에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상한액 5시간까지는
월 상한은 200만 원 기준으로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는 월 상한은 150만 원을 기준으로 줄어든 비율에 만큼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족 돌봄 제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육아와 별개로 뭐 자녀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을 해주도록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최대 90일, 1년 내에서는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직까지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뭐 질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한 3일간은 돌봐줘야 된다거나 혹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방학을 해서 며칠간은 내가 돌봐야 된다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는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거는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1년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급이라는 점으로 인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을 꺼려하고 있어요. 내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이제 가족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또 마련한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2일까지는 그 10일의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중에서 2일에 한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겠다라는 점입니다. 네, 물론 이제 한부모 가정이거나 장애인 자녀 혹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에는 최대 3일까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퀴즈! 오늘의 마지막 퀴즈입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가족의 돌봄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OX. 정답은 X입니다. 자,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 휴가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들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그리고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그리고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네 번째로는 근로자 본인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하면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추가 2년까지 연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유급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무급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별도의 고용보험 등의 지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서울시가 마련한 제도 하나를 또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뒀을 경우에 처음에 이제 많은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첫 달, 한 달간은 1시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주겠다. 유급으로 라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법적으로 우리 임신, 출산, 육아, 돌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제도들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시 제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소와 그리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일생활 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계속 설명드린 내용들을 포함해서 서울시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제도 안내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서울시에서 준비한 제도들이죠. 서울시 일생활균형 3종 세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3종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들이지만 사실상 이런 제도들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이들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제.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부여해주자라는 내용 아까 보셨죠?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연일에 이상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자의 적응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추진하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지원기관은 이미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민간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생활 균형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참여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11월경에 참여 확인서를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 기업 중에서 우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표창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은 신청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더불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5종 세트가 또 있어요. 아까 중간중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배우자 태아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도입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시 첫 달 한 달간은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준다. 세 번째로는 가족 돌봄 휴가 중에서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틀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유연근무제 활성을 위해서 각종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그 근거 규정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사제도별 단계별로 성별 비율을 관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가, 연차 휴가 등등에 대해서 사용률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리해서 여성이 집중되지 않고 남성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추가 5종 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보다 더 좋은 혜택을 부여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강제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부터 내년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많은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더 일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서울시에서 이제 준비 중인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시 일생활균형 표준 규정 마련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까 여러 가지 법적 제도들을 살펴보셨지만 이러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등의 규정들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러 가지 법률 그리고 각각의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등의 막 산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조차 어디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러한 절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하나로 모아서 서울시에서 표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일생활균형 표준 규정을 11월경에 마련해서 배포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각각의 기업들이 본인의 기업의 실정에 맞게 현황에 맞게 그 규정을 참고하셔서 자체적인 기업별 일생활 균형 규정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생활 균형 관련된 여러 가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등 제도들을 활용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업주,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이거를 허용해 줬을 경우에는 우리 연차 휴가는 어떻게 부여해 줘야 되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노무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법률 상담 그리고 법률 구제까지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으니까 이런 관련 제도들에 대해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전화해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일생활균형을 만들기 위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활균형이 많은 우리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대상으로도 심리 지원을 하기 위한 심리 상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여러 기업 실천 사례들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지금 민간 기업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일생활균형 3종 세트 외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생활균형 사례들이 있으면 같이 소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딱 2개 기업만 선정해서 저희가 좀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사례인데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전 직원 초과 근무 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PC 오프제를 한다고 합니다. 금요일 일정 시간이 되면 PC를 강제로 꺼버리도록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근무 시간 외에 특히 휴일,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화나 문자, 카톡을 자제하도록 협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중 근무 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은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철칙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보통 어떤 거냐면 출산휴가를 신청했을 때 자동으로 육아휴직까지 같이 신청하도록 되는 겁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죠. 다음 사례는 이제 민간 기업이에요. 네, 제스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정시 퇴근의 날을 지정해 놓고 그 날만큼은 무조건 정시 퇴근을 하라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차 휴가를 반반차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 종료 후에는 연락을 하지 말라라고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과 같이 회의는 1시간 이내에 종료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들도 살펴봤고 다른 기업의 사례들도 살펴봤어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 사장님과 관리자분들과 직원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참고하시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핵심 3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법적인 제도들은 아니지만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지키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장시간 근무 관행 바꾸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생활 균형의 가장 우선은 일단은 정시 퇴근이죠. 칼퇴. 네, 정시 퇴근을 정시 퇴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퇴근 이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업무 집중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 바꾸기. 세 번째로는 일하는 문화 바꾸기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네.
정시 퇴근하기는 아까 그 다른 사례, 우수 사례에도 봤듯이 예, 그 특정 요일에는 PC를 오프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청에서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일정 시간 6시 반 또는 7시가 되면은 강제로 불을 다 소등하고 PC를 전원을 다 강제적으로 꺼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퇴근 후 연무 연락 자제이고요. 그 다음은 업무 집중도 향상을 위해서 집중 근무 시간 제도를 운영하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일하는 문화를 바꾸기예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서울시 투자출원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생활 균형 강의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좀 설문조사를 진행해 봤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일생활 균형 바꾸기 위한 제도가 무엇일까?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온 게 뭘까요? 네.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업무에 불필요한 보고 등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보통 일할 때 뭐 보고서 쓰느라고 못하고 맨날 회의 준비하느라고 일을 못하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시행을 하고 회의 일정 안건을 사전에 공유하고 그리고 영상 보고, 구두 보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명확한 업무 지시가 필요하죠. 무엇을, 왜, 언제까지 어떻게 검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해 줄수록 거기에 대한 업무 속도도 업무 효율도 더 빨라지겠죠. 그 다음 선택근무제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유형 근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일하는 문화 바꾸기인데요. 연차 휴가를 활성화하자. 그리고 건전한 회식 문화를 가져가자. 그래서 119 회식이라고 많이 하죠. 네, 1차에 하나서 네, 9시 전에 1일은 또 뭐였죠? 하루 전에 미리 공지하고 1차까지만 9시에 끝내자. 이런 회식. 또 회사 내부의 지침으로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양육할 권리도 적극적으로 우리 법적 보장된 권리들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설명드렸고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분들에게 어떠한 지원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출산휴가기 고용안전장려금이에요. 출산휴가나 유사산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간접농우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에요. 네,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간접농우비, 임금 감소액 보전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택근무 도입 전후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 사업들, 장려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몽땅 정보 만능기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 장려금도 여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을 습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일생활균형 표준규정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이 인사 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이에요. 여러 가지 일생활균형 관련된 제도들을 하나의 규정으로 묶고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매뉴얼이니까 이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궁금한 점은 직접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생활균형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생활균형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손쉽게 어렵지 않게 실행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크게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고 인식만 전환하게 되면은 많은 또 효율성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시간 가까이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 일생활균형 3종 세트 신청에 대해서 문의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하이서울기업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